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자본주의 전개 과정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혹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이고요, 그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여러분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주는 포인트를 위주로 쭉 해나가다 보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변해왔구나 라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본주의 특징입니다. 자본주의 특징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경제적 토대가 자본이 되는 체제, 경제적 토대가 자본이 되는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경제적 토대가 자본이 됐다라고 하면 그게 시기적으로는 16세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16세기 이전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었냐라고 물어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16세기 이전, 곧 4세기부터 14세기까지가 중세시대인데 중세시대 때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게 자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토지였죠. 그 토지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토대였기 때문에 중세시대를 자본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되시죠? 그럼 토지에서 어떻게 자본으로 넘어왔냐라는 건 여러분들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세가 끝날 무렵에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중국에서 비단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비단을 대체할 수 있는 면을 찾게 되고요. 그 면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모직이라는 게 있겠죠. 모직이라는 건요, 양털을 바탕으로 양털에서 실을 추출해서 만들어낸 면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모직물 산업이 유행하게 됐는데 그 모직물 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양이 필요했고요. 그 양을 피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땅이 필요했겠지. 그 땅은 중세시대 때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영주가 주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주들은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땅 대신 그 땅에다 뭘 하게 되겠까요? 맞습니다. 양을 키우게 되겠지. 양을 키우는 이유는 당연히 이 양을 키움으로써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계층이 있습니다. 영주 밑에서 열심히 농사지었던 계층인 농노, 그 다음에 영주를 지켜줬던 기사, 이런 계층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쫓겨나게 되겠고요. 이 분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가서 일을 하려니 일을 할게 마땅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무역은 부가가치 생산이 그렇게 높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콜럼버스가 개척해낸 길을 바탕으로 신대륙에 진출하게 됩니다. 신대륙을 갔더니 기존의 유럽에 없던 많은 물품들이 있었고요. 그 물품들을 갖다가 유럽에 팔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르주아는 토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생산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이 되시죠? 결국은 영주 체제에서 사회의 경제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르주아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과거의 경제적 토대가 토지였던 게 뭘로 넘어오게 된다? 자본으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16세기가 되는 거고요. 되셨죠? 두 번째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합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있었냐고요? 당연합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사유재산이 전면적으로 인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죠? 중세 때는 여러분들 내가 사유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유재산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환수당할 수 있었죠. 주로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그렇지, 신의 말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나는 마녀로 몰릴 수 있고요. 그 마녀가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가 되어옵니다.
이해되시지?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전면적으로 인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16세기 때 들어와서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서서히 인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되십니까?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영리추구를 인정합니다. 영리추구를 인정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과거 때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대가로서 돈을 버는 게 전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요,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뭘 일시켜서, 맞습니다, 돈을 일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체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금융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죠. 그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자본주의는 인정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금융 시스템을 통한 불로소득을 인정을 하고 있으나 공산주의 체제는 그걸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답니다. 되시겠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다시 중세시대로 가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는 논리가 이랬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농도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일에서 얻은 수확물을 누구한테 다 갖다 주겠습니까? 그렇지, 영주한테 갖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요, 그렇죠, 농노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 일의 대가는 자본이 아니고 식량이 아니고 나의 죄 사함이랍니다. 중세 때는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다는 원죄설을 믿었고요, 그 원죄에 대한 대가, 곧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남성은 스스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 농노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었답니다. 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속된 일이며 죄사함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 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바탕을 둘까요? 집단주의 바탕을 둘까요? 맞습니다. 개인주의 바탕을 둡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도 뭐의 바탕을 두겠습니까? 맞습니다. 개인주의 바탕을 둡니다. 개개인의 부가 충족이 됐을 때 국가의 부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자본주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 토대가 자본이 되는 체제, 두 번째는요,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체제, 세 번째는요, 영리추구를 인정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은 경제적 자유주의로서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 전개 과정입니다. 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업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고 취급하지 않기도 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업자본주의부터 저는 자본주의 전개 과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자본주의는 16세기에 유럽에서 태동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나왔고요. 이 상업을 국가에서 밀어줬습니다. 국가에서 적극 밀어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업을 중시했겠죠. 그래서 이 상업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중상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상주의라는 건 상업을 중시하는 체제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이 시기는 국가에서 상업을 밀어줬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세 때 권력자는 누굽니까? 그렇지, 교황이겠지. 이 교황이 각국의 영주와 짝짝꿍 먹어서 누구를 견제하는 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왕을 견제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왕이 중세 말이 되면서 교황권이 저무는 걸 봤습니다. 그럼 왕권을 강화를 시켜서 교황을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왕권을 강화하고 보자니 왕권 강화의 필수적인 두 가지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항상 지켜줄 군대가 필요했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비군이라고 하고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실행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했겠죠. 그걸
관료제라고 했습니다. 곧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비군과 관료제가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왕이 아직 그걸 운용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해외 무역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되는 부르주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르주아 왕은 자연스럽게 결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르주아는 돈을 많이 모았는데 권력이 없죠. 돈을 많이 모았는데 권력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겠지.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돈으로서 뭘 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부르주아의 생각을 누가 읽게 됩니까? 왕이 읽게 되겠죠. 그럼 왕하고는 짝짝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주아야, 네가 번 돈의 몇 프로를 세금으로 내면 내가 내 힘을 통해서 너의 재산을 지켜줄게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부르주아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은 결탁을 하게 됩니다. 왕과 부르주아의 결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르주아가 해외 무역을 통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부를 일궜기 때문에 왕은 그 해외 무역을 하는 것 자체를 권장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왜? 부르주아가 막대한 부를 이루는 순간 왕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훨씬 더 높아지면 많은 세금을 바탕으로 왕권은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주아가 해외 나가서 물건을 떼오는 과정에서 그 바다에서 그 물건을 훔친 애들을 누가 막아주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막아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탁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의 상업만을 왕은 장려를 하게 됩니다. 부르주아의 상업을 장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초창기 때는 부르주아가 상업을 하는데 백그라운드 역할을 했으나 점점점 그 간섭이 어떻게 될까요? 심해집니다. 어떨 때도 심해지겠습니까? 국가가 위기 상황 때는 훨씬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국가 위기 상황, 이 당시에 국가 위기 상황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때는 국가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막대한 물자가 필요하겠지. 막대한 물자를 살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그 막대한 자본은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부르주아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지면 부르주아의 전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때 자본주의를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성숙한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부르주아가 돈을 모아놓으면 국가가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몰수당해버리고요. 부르주아가 돈을 모아놓으면 또 전쟁이 발생합니다. 국가가 몰수를 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사유재산이 인정된 듯하나 이건 인정됐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성숙한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 미성숙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단계 진화된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요, 이 체제부터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건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산업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과거에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산업입니다. 생산을 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일조하셨던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요, 제임스 와트라는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 와트가 했던 건 물질적 토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임스 와트가 개발했던 거 뭡니까? 증기기관이지. 그 증기기관을 개발했습니다. 증기기관을 쉽게 말하면요, 과거에 손으로서 뭔가를 만들었던 걸 이제 기계가 만들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자동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초창기 증기기관은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들 우리 최초의 컴퓨터 보면요, 진짜 건물 한 채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때 증기기관도 당연히 크겠지. 그럼 그 큰 증기기관을 놓으려면 당연히 넓은 땅이 필요했고요. 땅에다가 기계를 그냥 놔둘 수 없으니 뭐가 필요할까요? 건물이 필요하겠지. 그걸 공장이라고 말했고요. 이 증기기관을 공장에다 넣어놨습니다. 증기기관이 저절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반드시 그걸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분들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합니다. 결국은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기계와 토지와 공장과 노동자를 구입만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해외에 남아서 어렵게 물건을 떼어다 와서 파는 사람이 아닌 내 공장 가지고 내 기계를 바탕으로 뭔가를 생산을 해서 팔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야. 되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방금 제가 말했던 기계, 토지,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를 구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막대한 부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그 이전에 상업을 통해서 부를 일궈놨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맞습니다. 부르주아겠죠. 그 부르주아가 드디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기계와 공장과 그 다음에 토지와 노동자를 구입하게 됩니다. 결국은 상업자본가였던 부르주아가 산업자본가로 변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변모하게 되게끔 물리적 토대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임스 와트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덤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씨입니다.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는데,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국가의 부의 본질이 무엇일까? 국가의 부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고민했는데, 과거의 상업자본주의, 곧 중상주의 체제 때는 그 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르주아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의 일정 부분을 떼서 국가에 적립하면 그게 국가의 부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르주아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다. 국가에 쌓아놓은 부만 국가의 부가 아니고, 곧 정부에 쌓아놓은 부만, 재화만 국가의 부가 아니고, 개개인이 부를 갖고 있으면 그 국가에 속한 개개인의 부를 합쳐보면 그게 곧 뭐가 된다는 거야? 국가의 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요, 중상주의 때는 부르주아한테 삥 뜯어서 적립시켜놓은 돈이 국가의 부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애덤 스미스는 삥 뜯어서 적립시켜놓은 돈이 아니고 자본가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생산해서 막대한 부를 일구면 그 부의 합이 결국은 뭘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까? 그렇지, 국가의 부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부의 본질에 관한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 국가의 부의 본질에 관한 이론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국부론이라고 하지요. 국부론이라고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렇게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곧 국가의 부는 개인들의 이기적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빵과 우유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제빵업자와 축산업자의 자비심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기적 이윤 추구의 동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빵과 우유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정부는 이제 그 축산업자와 제빵업자의 이기심을 전면적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이기적 이윤 추구를 추구했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혜택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제 말이 되십니까? 결국은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상주의 때는 너무 과도하게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자본주의 때는 자본가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간섭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애덤 스미스도 생각을 했겠지. 만약에 정부에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을 때 자본가들이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정부에서 할 필요는 없답니다. 왜? 그 고민은 누가 해결해 주니까? 그렇지. 시장의 경제의 원리, 곧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원리, 가격의 원리,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애덤 스미스가 말한 국가의 형태가 나오겠죠. 자, 애덤 스미스가 말한 국가의 형태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가 경제활동에 간섭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 그럼 국가의 규모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정부는 작아야 되며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럼 정부는 넉넉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겠지. 사람들끼리 싸울 때 국가가 혼란하면 경제활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싸울 때는 공권력 정도는 동원해서 말려줄 수는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술 먹고 주로 싸울 때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맞죠. 주로 밤에 싸우겠죠. 그렇다면 밤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아줄 수 있는 국가는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야경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정부의 형태는요, 작은 정부와 야경 국가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정치 체제, 곧 정부의 형태에서 내 자유는 어떻게 누리는 게 맞을까요? 국가의 간섭 하에 누리는 게 맞을까요? 국가의 간섭 없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후자겠죠. 국가의 간섭 없이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나한테 손대지마 자유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맞습니다. 소극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소극적이면 내 자유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소극과 적극의 구분은요, 정부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야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훨씬 더 많아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소극적 자유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정부, 나 내버려둬 자유를 주장합니다. 정부, 나 내버려둬 자유를 뭐라고 합니까? 자유방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십니까? 이게 이때 등장한 정치체제의 요약입니다. 자유방임주의와 작은정부와 야경국가와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간섭하지 마라고 애덤 스미스는 경고를 날리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진짜 애덤 스미스 말처럼 모든 일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등장했던 일은 이런 겁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당시의 노동자들은 여러분들 14시간에서 16시간을 일했습니다. 14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하고 받는 임금은 지금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몇십분의 1, 몇백분의 1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갖고 가는 돈은 이만큼 많았겠죠. 되십니까? 그럼 자본가들은 날로 부자가 되고요. 노동자들은 아무리 노동해도 하루 끼니 때우기도 힘든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힘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곧 빈부격차가 경제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 곧 가격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한 상품에 있어서 여러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해야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곧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져버린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그 기업들을 뭐라고 합니까? 독점기업 혹은 과점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독점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상품을 한 회사만 찍어내고요. 과점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상품을 두세 개 회사가 찍어내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가격의 원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합리적 가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 빈부격차와 독과점 기업이 등장한 걸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시장의 원리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분명히 시장에 모든 걸 맡겨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시장이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라는 거지. 곧 산업
자본주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시장 실패 발생이 됩니다. 시장 실패가 되고요. 그 내용을 써봐 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빈부격차의 발생과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자본주의가 앞으로 쭉 나가려면 뭐가 해결돼야겠습니까? 그렇지, 시장 실패가 해결이 돼야겠지. 빈부격차도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위험, 그건 뭡니까? 독과점 기업의 해소도 같이 와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